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부, 학계, 경제계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기꺼이 2022년 부동산 입법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국민의힘 하영재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을 함께 준비해 주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불확실성과 상실의 시간이 2년을 넘어서면서 건설업계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내의 환경도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와 ESG 경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코로나 팬데믹 시대로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준비와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할 내용은 제로에너지 건축 시대에 따른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시대는 국가적 과제인 미세먼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제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여전히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색 건축,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등 각종 중복 인증 제도와 실효성이 낮은 인센티브 방안 등 다양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아주경제 입법 포럼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의미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로 건설,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유의미하고 생산적인 방안이 제기되고 또 이 방안들이 입법부와 한국 사회 전반에 공유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를 이렇게 코로나가 아주 많이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도 이제 곧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치료제도 개발되고 우리 사회 또 그동안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그동안 또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쩌면은 정부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정부는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같이 힘을 보태야 되는데 정부의 어떤 능력과 정부의 역할을 과신하고 또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상황이 어쩌면은 우리 부동산 시장을 많이 힘들게 했고 또 민간들을 위축시켜 왔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아주 뉴스 코퍼레이션에서 같이 개최해 주시고 저 송석준 국회의원실이 함께하는 오늘 이 2022년 아주 우리 부동산 입법 포럼을 통해서 오늘 아마 이제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아주 의미 있는 오늘 포럼이 될 거로 좀 확신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포럼을 함께 개최해 주신 곽용길 아주 뉴스 코퍼레이션 회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오늘 양규현 사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저에게 많은 또 가르침도 주고 이끌어 주시는 하영재 의원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히 강윤수 국토연구원 원장님께서 또 직접 또 자장도 맡아주시고 우리 최고의 패널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그 중에서도 가장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제로 에너지 건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동안 위축되었던 민간의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지난 그동안에 제로 에너지를 위해서 각계에서 많은 노력도 했고 또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많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예, 정부 주도의 또 일부 또 왜곡된 또 이해를 앞세우는 그런 행태들이 어쩌면은 진정한 제로에너지 사회보다 어떤 우리 국토의 훼손 이런 문제까지도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진정한 제로에너지 사회를 우리 탄소 제로 에너지 사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또 민과 간이 협조해서 그야말로 환경도 보호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이 또 침해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찾을 수 있지에 대해서 오늘 좋은 대안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제시되는 좋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하영재 의원님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들 또 다른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제도화시키고 필요하다면은 예산적 뒷받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귀한 포럼 행사를 준비해 주신 아주뉴스 코퍼레이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건설업계 귀한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겨내시고 올해부터는 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왜곡된 부분을 과감하게 정상화시켜서 대한민국이 민간의 창의와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5월 10일부터 펼쳐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축사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대선이 끝나고 저로서는 쭉 지방에 있다가 제가 참 이 같은 국토교통에 대해서 참 좋아하는 제 동료 우리 송수준님이 또 같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부랴부랴 올라왔는데 정말 제가 참 잘 온 것 같습니다. 아까 양균사님하고 잠깐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터널을 좀 빠져나온 기분이 듭니다. 아까 우리 송 의원님 말씀을 좀 하셨는데 참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물론 그런데 혹시 이런 힘든 시기가 겹쳤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더 아마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몸으로 아마 체감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긴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전문가들이 자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부동산 입법, 부동산 시장 또 이 지쳐 있는 주제가 약간 좀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쳐 있는 우리 청년층 이런 문제 또 집을 지으면서 이제는 그 세계적인 추세가 ESG로 또 넘어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건설의 방향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참 의미가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 저도 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앉아서 공부도 좀 하고 싶은데 다른 일정 때문에 참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잠깐 좀 먼저 자리를 떠더라도 여러분 부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만 오늘을 계기로 해서 힘을 내시고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부동산 업계, 건축 업계도 좀 제발 좀 방향을 이제 좀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우리 송 의원님이나 같은 국토에 몸 담고 있으면서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뭘 시원찮아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 생각도 하고요.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제 분위기도 바뀌었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은 또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좋은 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2 부동산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곽영길 아주 뉴스코퍼레이션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귀한 의견을 주실 전문가와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이한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는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국토교통부는 생활트전과 이동수단의 구체적인 탄소 감축 실행 방안을 담은 국토교통 탄소 중립 로드맵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건물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보다 32.8% 줄이고 2050년에는 88.1%까지 감축하겠다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제로 에너지 건축이 바로 건물 분야의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제로 에너지 건축의 빠른 확산을 위해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적용 시기도 앞당기고 있습니다. 건축 기준 완화와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5년부터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물에 대한 제로 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됩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 더해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질 때 제로 에너지 건축의 시대는 활짝 열리고 탄소 중립 사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함께해 주신 오늘 포럼에서 제로 에너지 건축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의견들을 귀담아 듣고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 부동산 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책 개요, 그 다음에 신축 건축물 제로 에너지 확산,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방안,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정책 추진 배경입니다. 예,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18년 10월에 IPCC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회의에서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이제 발표되면서 전 지구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각 국가별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2030년 NDC 목표가 많이 상향되었는데요.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제 각 나라별 이제 최정점기 대비해서 이제 50%, 뭐 60% 이렇게 감축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그 탄소 배출 정점기를 지났고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선진국들은 탄소 감축 사회로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시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2018년을 이제 정점으로 해서 2018년 대비해서 이제 NDC가 이제 40% 감축하는 걸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추세를 역전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축의 속도를 가속화해야 되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훨씬 더 좀 도전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대비해서 32.8%를 감축해야 되는 이제 할당이 주어졌고요. 최근에 이제 건축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2020년에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총량이 725만 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730만 동으로 이제 늘어났거든요. 신축은 한 12만 동이었었는데 뭐 멸실되는 것까지 해서 이제 순증은 이제 한 5만 동 정도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면적으로 보시면 이제 20년도에 39억 3,600만 제곱 스퀘어미터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40억을 돌파했습니다. 40억 5,600만 제곱 스퀘어미터였고 뭐 증가율로 보면 한 2.4%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전히 우리나라는 공간을 더 소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계속 건물이 더 지어지고 공간이 더 소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건축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지금 주어진 상황은 만만치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건축물 부분 탄소 배출 감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주도적으로 이제 녹색 건축 활성화에 이제 주요 방점을 두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 건축 부분은 신축 건물과 기축 건물, 그리고 이제 이 녹색 건축 활성화를 하기 위한 기반 구축,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성능인 제로 에너지를 추구하고 있고요. 기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공이 좀 선도하는 부분, 그 다음에 민간은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일단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건축 허가 정보, 세움터라는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제 건축물을 계속 관리하면서 이제, 근데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물리적인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관리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리적인 데이터와 건축물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서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구축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구축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과 관련해서 다각적인 R&D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R&D 부분은 결국 이제 기술도 개발해서 효율성을 높이지만 전체적인 비용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제 신축 건물에 대한 이제 제로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뭐 다들 이해하시리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이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 이건 이제 단열재나 뭐 창호 성능을 높여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에너지 이제 효율을 높이는 부분은 냉난방 설비나 그 다음에 이제 LED 조명 등을 통해서 건축물 내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 효율을 높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태양광, 지열 등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자체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건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는 우리나라가 이제 2017년도에 도입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도입한 거는 세계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1, 2+를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자립률에 따라서 이제 20%부터 100%까지 해서 이제 등급별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이제 로드맵을 저희가 이제 설정해서 최초로 도입한 건 이제 2019년도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2020년, 25년,
30년, 5년 단위로 이제 좀 심플하게 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개편되면서 작년에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12월 달에 국토교통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좀 더 일정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금 현재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지금 이미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의무적으로 건설하고 있고요. 2023년 당초는 이제 그 공공 부분 500제곱미터 이상만 하려고 했었는데 공동주택, 공공에서 하는 공동주택이 23년에 의무화되는 걸로 이제 좀 당겨졌고요. 2024년에는 이제 민간 공공주택도 제로 에너지로 이제 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25년에는 공공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서 이제 4등급까지 더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25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로 에너지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민간에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의무적으로 5등급 수준으로 이제 도입을 해야 되고요. 2030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은 3등급 수준까지 아주 이제 강화를 시킬 계획이고 민간은 500제곱미터 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5등급 이상 수준의 제로 에너지 건축을 해야 되고요. 2050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는 1등급 수준 아주 이제 뭐 에너지가 극히 최소화되는 그런 건물을 이제 지향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로서는 아직 이제 그 의무화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민간의 이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이제 각종 인센티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좀 주택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신축 건축물 제로 에너지 사례가 좀 있는데요. 이제 뭐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 주택을 좀 지었고요. 뭐 북카페니, 뭐 도서관이니, 청사니, 뭐 리모델링 사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양하게 지금 그 기술적인 검토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고요. 송도 같은 경우는 이제 힐스테이트에 이제 그 공동주택에도 제로 에너지를 도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웬만한 이제 뭐 용적률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인 웬만한 건물에는 이제 제로 에너지를 기술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건축물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제로 에너지 개념을 지구 도시 차원으로도 지금 확대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성남 복정 지구하고 수원 당수 지구 두 곳에 이제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지역 내에서 건축물도 제로지만 공원, 주차장 등 뭐 공용 시설들에 활용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제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희망하는 건축주분들에게 다양한 이제 컨설팅 작업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특히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 전문 인력들이 많이 좀 부족하고 기술을 갖춘 업체들도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제 인력 육성 작업들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서 이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자체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린 리모델링은 결국 이제 에너지 성능 개선과 관련된 창호 단열대 그리고 이제 노후 설비 교체 등을 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최소 기존보다는 한 20% 정도 이상은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야지 저희가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있고요. 일부 사례를 보면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뭐 광열비가 월 한 9만 원 정도 절감된 사례도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월 한 2만 6천 원 정도 절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이제 뭐 열교환 환기 설비까지 설치하게 되면
단지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호흡기 질환 등 알레르기 이 예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요.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물론 이 리모델링 사업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규모가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지역 업체 또 지역의 인력들이 공사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좀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공 파트에 이제 그린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공은 이제 사실은 이제 주도적으로 직접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하고 지자체 매칭해서 이제 사업을 다양하게 이제 전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재정 당국에서는 뭐 지자체 재산에 추가로 이제 국비를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주 이제 그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한 3가지 용도에 대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지금 사업을 좀 시행하고 있는데요. 뭐 어린이집이나 보건지소, 뭐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한정적으로 좀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매년 한 3,400억, 3,300억 정도 총 사업비로 이제 한 800개, 약 900개 정도 사업들을 매년 이제 좀 진행을 좀 했고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시도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좀 골고루 이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사업 안내를 시행했고 각 지자체별로 이제 사전 조사를 이제 접수를 좀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세부적인 분석 작업을 좀 통해서 5월 중에는 이제 최종 선정해서 이제 예산 지원해서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제 실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광명시 철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에너지 절감률은 물론 자립률까지 달성함으로써 이 부분은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까지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이제 제로 에너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존 건축물에 이제 원래 갖고 있는 성능이나 그다음에 어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이제 효과는 이제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요. 뭐 20%에서 뭐 많게는 70%, 80%까지도 이제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이제 민간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민간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건축물이 이제 보통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이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저희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재건축이나 이제 다른 방식으로 뭐 저희는 이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 거는 10년이나 30년 미만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만 해도 이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한 60% 정도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사실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또 추진하기는 어려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간에 대해서는 이제 공사비 이자에 대해서 최대 3%까지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주거 같은 경우에 이제 5년, 뭐 비주거 같은 경우 이제 10년까지도 이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성능은 최소 20% 이상은 이제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율 등급 3등급 이상 설치할 경우에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뭐 추진 체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건축주가 의향이 있는 건축주는 이제 지역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하면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제휴된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이 이제 실행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그 이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고요. 뭐 밑에 보시면 이제 그린 리모델링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연구소도 있고 단독주택 뭐 그리고 이제 그 제로 에너지화한 사례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 그린 리모델링이 이제 결국은 리모델링 기간 동안 이주하고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다 보니까 90% 이상의 사업들이 이제 공동주택에 창호 개선하는 거. 요즘은 이제 창호 이제 원데이 시공이 되니까 그러는 이주에 대한 번거로움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사업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제 그린 리모델링 앞으로 좀 더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건가를 좀 요약해 봤습니다. 현재 이제 그 공공 부분은 3개 용도에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더 공공성이 강하고 취약계층이 이제 좀 이용하는 부분, 경로당이나 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이제 공공도서관 뭐 이렇게 조금 더 용도를 확대하는 부분을 이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진행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뭐 한 2025년 정도에는 저희들 이제 그 공공기관의 그린 리모델링 자체를 이제 좀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5년까지 아직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정책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좀 계속 투자를 좀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창호 뭐 이런 쪽에 좀 사업이 좀 한정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ESG 경영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 대형 건물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좀 움직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 뭐 민간 이자 지원 사업도 이제 조금 다양화할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민간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명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적어도 이제 민간 건축물이긴 하지만 공공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장애인 시설이나 요양원 등 뭐 이렇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좀 건축 환경도 좀 좋게 해주면서 에너지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그런 방안에 재정당국과 좀 협의해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녹색 건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건축보다는 좀 고성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적인 투자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불가피한 투자를 그러면 어떻게 좀 더 활용해서 경제적 효과는 좀 극대화시키고 기술도 개발하고 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뭐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있겠지만 아울러 또 이제 일자리 창출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녹색 건축 관련해서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좀 투자도 하고 뭐 의무화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고 뭐 기준도 상향 적용하는 식으로 해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갈 거고요. 민간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만약 다각적인 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연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인력 양성, 뭐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뭐 지원 육성, 뭐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갈 거고요. 올해 저희는 한 이런 투자 뭐 정책들을 통해서 한 2.5만 개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 다음 페이지 세부 내역을 좀 보시면 이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이제 한 3,400억 정도 투입해서 저희가 이제 4,700명 정도 일자리가 좀 창출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그 LH나 SH 각 뭐 그 공공기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한 93,000호 정도 사업 물량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한 13,000명 정도 일자리가 좀 창출될 것 같고요. 신규 공공 건축물이 이제 의무화돼서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한 4,5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민간까지 의무화될 경우에는 이 제로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민간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 이제 이자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한 이제 몇백억 규모인데 전체 사업비는 한 수천억 정도 규모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보면 한 12,000건 정도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올해 한 15,000건 정도 하게 되면 한 2,500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전히 이제 뭐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한 500여 명 정도 이제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제 뭐 오늘 뭐 입법 토론이니까 이제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좀 곁들이자면,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정책의 좀 사각지대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로 집에 많이 머물면서 이제 리모델링 시장이 최근에 많이 급격하게 이제 커졌거든요. 이게 이제 뭐 한 60조 정도 시장이 규모가 커졌다고 하는데, 그 리모델링 업자들이 아무 영세업자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와의 분쟁,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 보호나 그다음에 이제 우수업체 육성 등 뭐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제 법제화하고 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민간의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거 자체가 이제 그 좀 신뢰할 만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시장에서 그게 좀 가치가 좀 발휘될 수 있었으면 하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ESG 경영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내가 좀 더 친환경적인 주택이나 건물을 이용하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이 뭔가를 좀 베네핏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린 리모델링은 지금 이제 공식 인증하는 시스템은 없는데, 인증보다는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서 뭐 확인서를 써준다든지 뭐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기가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에 대한 의무만 부과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 이제 임차 들어가는 건물에 대한 어떤 의무는 부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적어도 일정 정도 에너지 성능 이상 되는 건물에 임차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의무화해 가는 방향으로 좀 해서 결국은 이제 그 건축주가 기꺼이 좀 투자를 해서 그런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을 좀 형성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뭐 고민을 좀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뭐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뭐 인턴십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연계되는 활동도 병행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예,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본격화해서 이제 22년까지 좀 이제 뭐 투자 사업까지 좀 진행을 좀 해왔는데요. 그동안 이제 분석해 보니까 이제 46,000명 정도 일자리가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뭐 밑에 보시면 이제 그 건축과 관련 여러 가지 이제 좀 프로세스가 다 있습니다. 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각 부분이 다 이제 개선이 되고 역량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계속 이제 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까지 이제 18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저희가 이제 32.8% 감축하기 위해서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좀 추진돼야 되고요. 아시겠지만 아까 730만 동이라고 했는데 뭐 매년 한 12만 동이면 새 건물로 다 바뀌는 주기가 60년이 걸립니다. 근데 30년까지 가려면은 이 기간을 많이 단축시켜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도 가속화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제 그걸 어떻게 민간에서 잘 작동하게끔 할 건가. 그리고 이제 시장의 가능성은 이제 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기관에서 좀 분석한 걸로는 상당히 이제 시장이 유망하다. 앞으로 확대될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뭐 건설업뿐만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이제 플랫폼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연관 산업들에 미치는 영향들 뭐 그런 걸 할 때 볼 때는 이 부분이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긴 하지만 돌아오는 경제적 효과도 분명히 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국토부에서는 건축물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사용 과정에서 에너지 탄소 배출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건축물이라는 게 이제 자재 생산부터 시공, 운영, 나중에 폐기물까지 전 사이클 측면에서 어떤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특히 이제 뭐 자재 쪽에는 이제 친환경 시멘트나 요거 이제 뭐 민간에서도 이제 지금 열심히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산림청하고는 저희가 이제 국산 목재를 좀 활용해서 건축물에 좀 많이 좀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이제 500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화가 됐는데, 그럼 5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민간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민간의 금융과 어떻게 연결해서 금융이 투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ESG 경영평가에도 이 건축물 부분이, 고성능 건축물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채권 도입할 때 뭐 이런 부분들 그럼 연계할 필요가 있고, 뭐 국토부 내에서는 이제 주택도시기금 뭐 지원을 좀 확대하고, 부동산 리츠도 이제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나 이런 고성능 건축물에 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김태호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건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큰 틀인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R&D 프로그램 중에 건축 분야 탄소 중립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진행 중인 R&D 과제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이슈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가장 강력한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동향을 나타내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코비드-19 시대를,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예측돼 있고, 그리고 경제 위기의 다음 부분들은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또 저희에게 다가올 미래가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이고요. 이런 이제 경제 위기부터 시작해서 기후 위기를 잘 겪어나가기 위해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전 세계적으로 준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선언된 배경이 2020년도 10월 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작년 21년도에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 부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최종 이제 확정을 짓고, 그리고 2030 NDC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유엔에서 발표를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보시는 그림처럼 뭐 여러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구 온도 상승을 뭐 2도씨에서 막느냐 아니면 1.5도씨에서 막느냐 또는 1도씨 이하로 가느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5도씨 이하로 상승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5도씨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 상황에서 획기적인 2050년을 중심으로 해서 넷제로로 가지 않으면 1.5도 시나리오를 달성할 수 없다는 위기감들이 지금 다들 전 세계 정상들이, 정부들이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제안되게 된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스웨덴, 뭐 중국, EU 등 여러 나라들이 2050년 근처를 그 시점을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해서 나라별로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빨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약간 10년 정도 늦춰지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050년까지 넷제로로 가겠다라는 각국의 정부
정책들의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 각 나라별로 강화된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앞서가고 있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그린딜을 발표를 해서 2050년도에 기후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또한 2030년 NDC도 기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앞서 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EU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이나 2050년도는 더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미국 역시 작년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기후 동맹에 재가입을 하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발표를 했고요. 미국같이 이런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나라에서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의무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신축 상업 건물은 탄소 배출 제로를 의무화하겠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의무화 정책도 발표를 해서 온실가스는 어떻게 보면 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걸 다 떠나서 전 글로벌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목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고 하는 중국 역시 20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도달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규제형 탄소 시장 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는 판단을 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법제화에 기반한 탄소 중립 이행 시그널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뭐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조세 우대 정책을 취하고 있고 탄소 국경 조정세 제도를 역시 도입을 해서 규제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뉴욕시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각 건물별로 탄소 배출 허용량을 정해놓고 규제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5년 향후 15년 이내에 가스보일러를 퇴출하고 석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요. 건물 부분에서는 2030년까지 기존의 280만 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그린화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에 약 1년 정도에 걸쳐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저희 최종 픽스를 했는데요.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장기 시나리오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와 원칙은 확고히 하되 미래 변화에 대응한 주기적으로 갱신하겠다는 전략을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2021년 6월 달에 수립됐고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핵심 정책 추진 전략들이 마련됐고 이를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50 탄소 추진 전략은 총 1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책임성, 포용성, 그리고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5대 원칙에 기반을 해서 기후위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를 구현하겠다라는 비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박스를 쳐놨는데요. 에너지 전환 가속화라든지 도시와 국토의 저탄소화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이 되고요. 탄소 중립 사회로서의 공정 전환을 위해서 취약 산업과 계층을 보호하고 그리고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겠다라는 과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3+1 전략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회 차원에서는 새로운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지금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 산업 확산 전략을 쓰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공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정 전환을 통해서 전 국민이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고 마지막 기반 구축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3+1 전략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건물 부분에서는 공정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건물주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이면서
또 건물주와 임차인이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위치에 따라서 주택의 격차라든지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건물의 성능이 신축 건물이냐 기존 건물이냐 해서 건물 성능의 차가 또는 사용상의 성능의 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중대형 건물보다는 600제곱미터 정도 이하의 중소형 건물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에서는 각각의 개별 사항에 대응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강자에게는 규제, 아마 주로 공공 부분이 되겠지만 강자에 대한 규제와 약자는 지원하는 위주의 정책을 통해서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건물 부분의 정책들이 좀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부분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앞서 이제 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길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21년 10월 달에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2030 NDC도 40%를 이상 상향하는 감축 목표를 제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최종적으로 2050년이 되면 건물 부분에서는 620만 톤 정도 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5,200만 톤 정도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량을 620만 톤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신축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의무화, 활성화에 대한 제도, 그리고 기존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정책들과 지원책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건물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에 대한 고효율 기기를 보급을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건물에서의 에너지 관리들을 스마트 에너지 관리라고 하는 뱀스라든지 햄스를 보급해서 활성화시키는 내용들, 그리고 저탄소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좋은 지역 난방을 확대하는 내용들, 마지막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거주자들이 행태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부분들이 시나리오대로 잘 반영이 돼야지만 최종 2050년도는 62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준으로 건물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30 NDC 상향항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기존 NDC 대비해서 32.8%를 더 강화하는 수준으로 건물 부분은 정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건물 부분은 정말 특이하게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의 수준에 따라서 잘 진행되면 되는데, 전국에 700만 동 이상 있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이 건물들을 탄소 중립을 도달할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또는 정책적으로 금융적으로 지원하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우선순위를 대상으로 정해놓고 건물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건물에 대한 에너지 수준을 진단해야 되는데, 현재는 에너지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고비용 구조임의 반면에 향후에는 저비용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건물 에너지 진단 기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이 됐든 아니면 정책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그린 리모델링 이행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주택은 한 0.7%, 비주택 경우는 1.5%인 수준인데 비해서 다른 선진 국가들은 3% 이상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3% 이상의 전국 건축물의 스톡을 대상으로 3% 이상의 그린 리모델링 이행을 해야지만 앞으로 남은 30년 동안에 2050 건물 부분의 탄소 중립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3% 이상 이행률을 제고해야 되는 그런 좀 숙제를 맡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물 자체의 성능만 봐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태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행태 부분도 같이 연관을 해서 정책이라든지 기술 개발들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배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 2050 탄소 중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배경, 진행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건축 분야의 탄소 중립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국토부에서 R&D 예산을 지금 투여를 해서 개발되고 있는 R&D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탄소 중립을 도달하기 위해서 2021년 12월 달에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과 이동수단의 탄소 중립화를 위해서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교통에서 담고 있는 교통 분야를 제외하고 건물 부분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생애 주기별 건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신축 건물은 제로 에너지화, 그리고 기축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확산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30 NDC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조기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도시 기금을 활용해서 금융 지원 등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작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로드맵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토교통 분야의 탄소 중립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되는 R&D 프로그램 중에 제로에너지 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한 고성능 적정 비용 건축 자재 개발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지금 현재 거의 이제 종료 단계에 있는데요. 이 과제의 핵심은 제로에너지 주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 건축 자재인 창호, 방화문 그리고 단열재를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월등히 높은 수준의 세계 수준의 성능 기준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가격 경쟁력은 현재 국내 제품과도 경쟁이 가능한 수준을 가진 핵심 기자재를 개발하고 상용 보급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성능 창호라든지 초단열 방화문, 단열 신소재에 대한 성능들이 기존의 국내 제품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수준으로 기술 수준이 설정이 돼 있고,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보면 현재 제품 수준으로 설정이 돼 있는 수준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제품들은 다 개발이 됐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제로유닛 빌딩 전환 사업에 경로당 3군데에 저희가 적용을 해서 현장 검증을 했고, 부산 EDC 스마트 빌리지에 적용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지금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상리의 에너지 자립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을 마지막 실증 프로젝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올해 22년도에 세종 상리의 에너지 자립 공동주택에 적용이 되면 이 과제에서 개발된 고성능 자재들의 보급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전국의 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660제곱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신축이라든지 노후 소규모 건축물의 소비에너지 최적화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신축 같은 경우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소비에너지 최적화 설계 시공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기존 노후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품질과 성능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기술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은 대형 건축물과 다르게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설비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의 소비 에너지 최적화된 설비 통합 기술을 개발하고 최적 제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과제들이 국립공원 오색 분소라든지 온열 분소에 지금 신축을 대상으로 실증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아산시 체육팀 합수소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된 기술, 설계 시공 기술, 설비 기술들이 시공이 실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기존에는 건물 단위에서 에너지 성능을 봤다고 하면은 이거는 커뮤니티 단위의 에너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기술 기반의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구축 기술 개발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제는 신축과 기존 건축물을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하는 기술과 그리고 단지 규모의 대상 범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지 규모의 에너지 공유 플랫폼을 적용해서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보급하는 목적을 가지고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부산 EDC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과제가 실증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 스마트 빌리지 56세대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 추후에 더 연결되는 스마트 정수장이라든지 어반테크와 연결해서 각각의 건물들이 사용하고 남는 에너지를 다른 건물에 주는
에너지 공유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실증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시흥시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대상의 리모델링 후에 건물들과 연계를 해서 부산, 시흥 그리고 주관기관인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까지 연계해서 전국 단위의 각각의 건물 커뮤니티들이 사용하고 남는 에너지를 각각의 건물 사용 스케줄에 따라서 주고받고 거래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게 지금 국토부 주도로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제의 최종 목표는 이러한 이제 기존 건축물의 외단열 벽체라든지 스마트 배선 시스템들을 개발을 해서 건물들의 성능을 높이는 부분과 그리고 이런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면서도 리모델링 공사 비용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커뮤니티 에너지 사용 50% 감소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수행 기간 선정 중인데요. 그린 리모델링 후보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디지털 진단 및 설계에 대한 과제가 진행이 될 계획에 있고, 네. 지금 현재 기획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건물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단순 소비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융합하는 데이터셋을 개발하고 건물 에너지 적정 소비량을 판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자체 대상으로 실증하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제 성과들을 최종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실증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탄소 중립 기술 개발 실증 사업 역시 현재 계획 중이고 아마 올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탄소 중립과 관련된 건물 부분의 이슈에서는 화석 연료가 퇴출되는 부분에 따라서 대안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신축 건물 넷제로화를 위해서 기존 제로에너지 인증 수준보다도 훨씬 더 고도화된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축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진단 툴과 그리고 생애 주기에 맞춰서 탄소 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 개별 건물 단위의 넷제로를 구축하기는 고비용이기 때문에 단지라든지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넷제로를 구축하는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탄소 중립을 위한 건물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각 나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많이 중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GIS 데이터와 연계해서 탄소 배출과 건물 에너지 사용량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에너지 점검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앞에서 그 과장님도 그렇고 그 연구소 소장님도 뭐 앞에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지금 건설이라든지 건축물에 있어서의 녹색 이슈가 왜 필요한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토론 시간도 많이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제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사실상 그 제로 에너지 건축물 그 정책이 추진된 거는 2014년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책이는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많이 지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제로 에너지 건축물 관련된 그 정책 추진 동향과 비교해도 굉장히 빠르게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제 그 정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 좀 저희들이 좀 이제 향후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아까 그 과장님께서도 향후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뿐만 아니라 녹색 건축과 관련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정착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조금 고려해야 될 요소인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는 사실상 그 우리 그 건축물 시장 또 건설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도 환경 대응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계적인 흐름 조류에 맞춰가고자 하는 그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 부분은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산업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어쨌든 환경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 기업한테는 그만큼의 비용 지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규제로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자체도 좀 고려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2021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건축물이 차지하는 또 건설하는 시공 과정에서의 그 에너지 소비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36%, 탄소 배출의 37%를 차지합니다. 결국엔 왜 제로 에너지 건축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큰 탄소 중립 실현이라든지 환경과 관련한 제반 대응에 있어서 이 건축물과 관련된 정책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까도 뭐 그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건축물과 관련한 그 탄소 중립 실현과 관련한다면 다음과 같이 한 4가지 분야로서 얘기가 됩니다. 일단 신규 건축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 건축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것들이 이제 그 아까 도시 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확장돼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부분, 또 이것을 위한 어떤 관리 체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라는 부분으로 접근이 되어 왔었습니다. 뭐 신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일 거고요.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다양한 에너지 그 기술을 접목한 건축의 노후 그 개선이라든지 수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거고요. 뭐 그린 스마트 도시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지금 최근 확산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엔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고 관리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 건축물과 관련한 그 정책 자체의 그 입체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의 어떤 입체화를 하는데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다음입니다. 뭐 이건 아까 정의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 다 말씀드렸어요.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미국의 그 재생에너지 연구소에 따르면 사실 제로 에너지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붐을 이루고 있지만 또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 단어가 갖는 제로라든지 이런 의미보다도 사실은 그 내용적인 측면일 겁니다. 제로 에너지가 얼마만큼이나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그 단계니까 초보적인 단계다 보니까 지금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효율을 발생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탄소 중립 실현이라든지 환경과 관련해서 얼마큼이나 기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지금 물음표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결국엔 정책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또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뭐 이거 개념상으로 이렇게 되지 결국엔 플러스까지 가는 시점 또 이제 제로 에너지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보면은 밑에 적은 것처럼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하나의 제도나 어떤 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실행 계획으로 또 실천 전략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천 전략화시키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요소들이 갖춰질 때 실질적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이 정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뭐 전 세계 뭐 아까도 뭐 그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전 세계적으로 빠릅니다. 저희들이 좀 늦기는 했어요. 사실 약간 늦긴 했지만 제로 에너지 건축하고는 로드맵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늦었냐라고 한다면 사실 뒤에서 이제 성과 진단을 조금 해보겠는데 상당히 빠른 짧은 기간에 컴팩트하게 정책들이 입안되고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들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성과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어떤 그 제로 에너지 건축과 관련한 그 정책들을 다 모아본 겁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제 뭐 2014년 7월에 2012년에 그 지원법이 만들어지고 제로 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또 인증제가 2017년에 시행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 왔었고 최근에는 또 혁신 제로 에너지를 달성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라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나 제로 에너지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뭐 그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금 두려워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갖는 그 원인 때문인데요. 이게 보면 제로 에너지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적인 측면이 증가한다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다 보더라도 비주거 건축물 같은 경우에 30에서 40%, 또 공동주택도 표준 건축비 대비 한
뭐 4, 8%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결국엔 정부의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실효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하는 것이 살성화하고 직결된 데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다음입니다. 그 지금 보게 되면 그 사실은 제도가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들의 그 정책들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는데 좀 그 사이에는 또 확산의 좀 한계점들을 드러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로 에너지 건축 인증받은 것들인데요. 보시면은 뭐 아까 그 로드맵에 의해서 2020년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 건축물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공공 건축물입니다. 그 공공 건축물이 대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증된 것들을 보게 되면 또 그것은 당연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비용 증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재 에너지 그 유형으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태양열을 이용한 그 태양광을 이용한 그 재생에너지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상으로 보면 그 많은 세대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면적으로도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해주느냐, 실질적으로 인증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하느냐라는 것이 정책의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정부의 정책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추진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고 또 그 환경에 대한 어떤 제반 그 기타적인 비용까지 산출한다면 굉장히 큰 부담이기다 보니까 당연히 의무화를 그 접근할 수 없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또 그 법 제도적인 정비에 또 정부에서는 많이 치중을 해왔고 또 거기에서 아까 그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이게 뭐 진단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된 것도 잠깐 보면 법 제도 기반적인 측면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빠르게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인증 제도라는 게 세계 최초로 정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제도로 도입을 했거든요. 과연 세계 각국들이 사실은 왜 그렇게 좀 시간이 걸리면서 오래 걸리겠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민간의 자발적인 어떤 측면에서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유도가 됐었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이게 제로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꾸준히 정착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인증 추세를 보시면 아십니다. 이게 이제 2020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1,000제곱미터 공공 건축물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10건, 30건, 41건에 불과하던 것들이 500건, 지난해에는 1,100건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당연히 공공 건축물 의무화가 작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그 5등급이 전체의 67.3%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 그러니까 좀 더 전향적이기보다는 좀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만들어진 그 의무화에 맞추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그 저희들이 한번 좀 이걸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다음입니다. 또 이제 그 기술과 관련한 특허 동향입니다. 특허 동향을 보게 되면 패시브 쪽에 그 많은 그 기술 개발이 있어 왔었습니다. 즉 이제 단열재라든지 창호, 창틀 이쪽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관련된 그 요소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불균형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것도 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라든지 건설기업, 건설 재료 설비, 설계 분야에 있어서의 그 제로에너지 건축에 대한 인식들은 상당 부분 확산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실험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이것들은 정책적인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일 겁니다. 분명한 거는. 다음입니다. 그 이제 뭐 지원 제도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들인데 보게 되면 세제 혜택부터 부담금 부분 또 그 다음에 그 보조금 부분 이렇게 다양한 그 지원 제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실제 또 많은 그 유인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게 지금까지 그 지적되고 있는 제로 에너지 건축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모아보게 되면 문제점들을 모아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그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비용 수반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고, 추가 공사비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사실 발주자라든지 시공사 모두 다 그 자체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들의 그런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고, 또 지금 현재 인센티브 제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적률 제도 등 실질적으로 이것이 좀 유인을 못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좀 대두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능 평가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그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저희 나라의 그 건축과 관련한 인증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있고, 또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그다음에 에너지 그 계획서라든지 장수명 주택, 또 2017년 6월부터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그런 어떤 인증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확고한 그 수요자들의 인식은 굉장히 좀 그 규제로서 다가오는 측면이 좀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그 전문 인력 부족,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정책이고 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녹색 건축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보면은 녹색 건축이라는 큰 산업, 또 건설 산업이 녹색 산업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또 건설 생산품의 다양성도 많고요. 또 시공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가져가면서 사실은 이 정책도 그만큼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 정책만 거의 별도적으로 지금 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요.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좀 우리의 그 녹색 건축의 성숙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성숙도라고 해서 말씀이 좀 그렇긴 한데 어떤 그런 겁니다. 목표의 실현성이라든지 지원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지금 우리가 만든 정책들의 구체성이 어느 정도 실제로 다가가고 있는지라든지 산업 내 수용성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하면서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다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좀 그 인증 제도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 그 인증 제도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과잉 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공공기관들의 그 불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앞으로 이제 민간 건축까지 아까 로드맵에서 더 확장될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그 전 단계인 인증 제도의 어떤 그런 그 개선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좀 보시는 것처럼 그 공동주택, 실질적으로 많은 그 실질적인 어떤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다음입니다. 이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제도들의 그 지원 제도들의 특성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독일은 아주 그 기관별로 맞춤형 제도를 갖고 있고, 우리처럼 이게 어떤 세제 이렇게 그 각 제도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맞춤형 지원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도 그 아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 참여들을 유도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저 영국처럼 아예 그냥 지원에서 빠져 있는 소규모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춘다라든지, 또 그 프랑스처럼 민간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그 지원 프로세스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결국엔 이 부분일 겁니다. 결국엔 이제 공사비 부분으로 민간이 활성화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어쨌든 직접적인 수단, 간접적인 수단을 많이 동원을 해야 될 겁니다. 직접적인 수단이라면 공공발주기관의 사업비의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자체의 어떤 개선, 이런 것처럼 직접적인 제도가 있을 거고요. 간접적으로 본다면 각각으로 내려가서 어떤 그 단순히 그냥 한 개의 기술을 활용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패키지화를 시켜서 묶어서 제공하는 것을 지원의 한 틀로 본다든지,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또 그 정책 과제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술 개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그 우리 정부나 산업이나 기업에서 할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그 산업 내 정착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설계하는 부분들, 제도화시키는 부분들, 또 R&D처럼 이렇게 그 정부가 좀 그 소극적인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산업 내에서는 무엇보다도 협력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공물입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들 고려가 될 것 같고 기업에서는 어떤 다양한 그 협력업체 등 이게 연계성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화를 위한 의무화 이제 민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까지 좀 체계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뭐 그 혁신 기구 설치 아까 국토부에서 말씀하셨는데 보다 좀 광범위한 그런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지원부터 집행까지 좀 이런 부분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구축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각각의 우리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좀 가능한 한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제 맨 왼쪽부터 김혜성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 김예성 조사관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가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뭐 의원님들도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제로 에너지 건축이 뭐지? 뭐 앞으로 뭐 탄소 중립이 되면 뭘 해야 되지? 어떤 입법을 해야 되지? 이런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신데 사실 저는 그 입법 지원 서비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좀 많이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데 오늘 세 분의 발표가 앞으로 제가 이제 그런 입법 지원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선 저는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거지? 앞으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 건축물이 인증이 의무화되는 2025년이 되면 제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치를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한 1년에 700건 정도면 2025년이 되면 7,000건 정도가 인증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인증 대상들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지, 과연 지금 행정 절차로 가능한 것인지, 아까 김영탁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유사한 인증 제도들이 너무 많이 이제 있고 이 인증 제도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게 저 사실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뭐 건축물 에너지 등급이나 아니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나 사실 유사한 인증 제도들이 계속 많이 생기면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오히려 민간이 그 제로 에너지 인증을 받기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 앞으로 좀 이런 인증 제도들의 통합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센티브인데요. 민간 건축물까지 제로 에너지 인증을 받게 하려면 저는 좀 인센티브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건축비 증가에 비해서 얻는 실효성이 너무 낮고 그리고 그 제로 에너지 신축뿐만 아니라 기축의 경우에는 사실 그 민간 건축물은 임대 사업자들이 꽤 많거든요. 비용은 내가 내지만 혜택은 임차인이 받는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는 뭐 용적률 뭐 규제 완화나 아니면 뭐 세제 감면이나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을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세제 감면이 2024년에 일몰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연장을 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뭐 이게 사실은 아까 과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냥 뭐 에너지 절약 차원을 넘어서 관련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관련 일자리 창출과 관련 인력 양성과 여러 가지 과 같이 연결이 되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큰 시야를 가지고 같이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홍보인데요. 제로에너지 건축이 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게 2025년부터 의무화 된다는 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이제 안 갖고 다들 뭐지? 그게 뭐지? 중요한 것 같은데 얘가 뭐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인증이 몇 건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굉장히 5등급
인증만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저는 인증 수의 확대보다는 인증 등급, 그러니까 질적인 수준의 향상에도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R&D에 엄청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 토론을 하러 오면서 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관련 입법 발의가 몇 건이나 있었나 제가 찾아봤는데 총 21대 국회에서 14건의 입법 발의가 있었고요. 그중에 7건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관련된 인증 법안 발의가 주로 중개사들이 뭐 건축물을 중개할 때 건축물의 에너지 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해라. 뭐 이 정도의 입법 발의와 또 하나는 인증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었는데요. 인증 이후의 끝이 아니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후 실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이제 유의 입법 발의가 주로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얘가 잘 굴러갈 수 있을지, 지원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하는지, 그리고 아까 뭐 그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그 김영덕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중복되는 건 좀 과감하게 쳐내고, 그다음에 유사한 것들은 좀 통합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구심점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국토부에서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하고 여러 인증센터들 따로 다 운영되고 있고 기축 따로 뭐 신축 따로 막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잘 하나의 컨트롤 타워 밑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 있죠. 그 상의 올해 수상자가 프란시스 캐레라는 그 아프리카 출신의 건축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캐레라는 분이죠. 에너지 전략형 그 공공 건축물을 많이 설계하신 분인데 이제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프리츠커상까지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는 이 세계적인 저탄 녹색 성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건물 자체에 대해서도 건축물에는 상을 줄 때도 이제 큰 예술성보다도요. 이런 어떤 그 세계적인 우리의 그 인류가 바라는 흐름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과연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제로라고 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이죠. 그런 것들이 대세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세 분 이제 김태우 과장님, 또 최경 소장님, 김영덕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등을 통해서요. 에너지 전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이런 이제 좀 차원에서 개별 건축에 한정되어 있는 인증을 단지라든가 도시 차원까지 좀 끌어올려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그 최경석 소장님께서요.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기술 개발 이런 말씀하시면서요. 개별 단위의 네트 제로 에너지는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역 도시 단위의 그리드 기반 네트 제로화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만은 또 2025년에는 공동주택도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게 되고요. 또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나 액티브 설계를 통해 가지고요. 에너지 전략 효과가 많이 볼 수 있는 거 되겠죠, 그죠?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비용 절감이죠. 그걸 통해서 주거비 부담도 절감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행사가요. 부동산 입법 포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관련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그동안 이제 국토교통부의 녹색 건축가 많이 애를 써주셔가지고요. 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또 환경정책 기본법,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법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이 국토 도시 관련법인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정비법 이런 건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할 법률 좀 보니까 도시 군 기본 계획의 내용에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 요거 하나 좀 들어 있고요. 또 도시개발법에서 보니까 개발 계획의 저탄소 녹색도 조성을 위한 계획 요게 하나 포함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이 일 건데 그거를 맡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거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요. 굳이 찾아보면 순환 정비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순환형 주택의 단열 보완 및 창호 교체 요거 할 때 좀 그 비용 일부 보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매우 좀 아쉬운 그런 말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이 국토부통 만든 그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이런 보니까 거기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 단지 차원에서의 에너지 전략 방안에 대해서 잘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원형 보존, 생태 기능 확보, 일조 바람길을 고려한 주동 배치, 미기후의 개선, 폐기물의 재활용, 빗물의 재활용 상당히 잘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더 아쉬운 건 이게 다 이 권장 사항이더라고요. 필수가 아니고 물론 이게 뭐 비용도 많이 들 테고 뭐 기간도 많이 들 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매우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제로 에너지 건축 인증제에서도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차원에서의 어떤 뭐 단지 차원의 요소들 인증 항목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넣었으면 참 좋겠다. 물론 그게 쉽지 않죠. 그죠? 필수 항목일 경우에는 반발도 심할 거고 매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 그러면 좀 가점 항목 넣어가지고요. 가점 항목. 그거 되면은 좀 점점 더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점 항목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그 제로 에너지 이 빌딩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민서입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 말씀 잘 들었고요. 메모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린 차원은 도시 차원에서 좀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좀 토론할 걸 하려고 어저께 저녁 때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ULI 그다음에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쭉 있는데 평상시에 칼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서 몇 개를 좀 추려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작년 7월 달에 나온 UN IPCC 보고서 보면은 2020년까지 1.7도 올라가는데 2,400기가톤이라는 탄소가 배출이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1.5도까지 올라가는데 600기가톤밖에 남진 않았다고요. 누적적으로 3,000기가톤이면 끝나는데 유엔에서 요즘 최근에 발표한 자료들 쭉 보면은 2050년에 2.3도가 넘어가지 않나 이런 안 좋은 그런 전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2100년도에 4도씩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바다 수위가 5m 올라간답니다. 이게. 그리고 빙 하나 남고 이거는 다시 돌아올 생각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2300년 되면 최고 23m까지 바다 수위가 올라간다는 아주 안 좋은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유엔은 작년 글에 쓰고 기후 협약 때 각 국가별로 목표 수정을 다시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지구는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제가 쭉 좀 내용을 좀 역사적으로 훑어보니까 우리가 탄소 배출이 급격히 상승된 거는 산업혁명 이후인데 특히 1980년대 마이카 붐이 불면서 교외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면서 이 도로가 많이 생기고 마이카 붐이 불면서 급속도로 탄소 배출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도시의 역할이 뭐 일자리, 주택, 문화, 건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 도시에서 해결을 해서 외연적으로 확장하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내용들을 유엔이나 ULI에서 굉장히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만드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아주 시스템적으로 이 탄소 배출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건축비를 줄이는 방법을 ULI가 많이 제안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ULA가 보는 시각은 주차장을 줄이는 일부터 일단 시작하자고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뭐 패시브 건물 이런 것도 다 좋긴 좋지만 우선 이 탄소를 체계적으로 배출하는 이런 그 자동차 이용은 최소 전철역 인근에 있는 건물의 경우에 주차장을 없애가지고 이 주차차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근본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건축비를 줄이는 이런 어떤 방법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라든가 LA 세계 주요 도심 같은 경우는 노 파킹 아니면 최소한에 줄이는 레스 파킹 개념으로 일단 가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의 외연적인 확장보다는 기존 도시에서 전철역 하나 더 내서 고밀도 개발하는 개념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차용을 줄이고 또 건물을 고밀도로 해서 체계적으로 건물을 친환경 또 녹색 건축물 이런 쪽이 더 관리하기 쉬우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뉴욕의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들이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한 1.5km 정도 전철 하나 더 내가지고 고밀도로 개발하죠. 주차장을 최소화시키고 있고 뭐 그런 개념이 우리가 한 번 더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덴버시 인근 공항에 보면은 이제 파라소닉이라는 이제 일본 회사가 약 40만 평 그 디벨로퍼 개발한 디벨로퍼하고 쪼개내가지고 스마트 시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특이한 게 건물의 옥상 판넬도 이렇게 좀 태양말이지만 이 건물 수직 건물이 올라가는 건물의 벽면과 유리창 전부 다 이 탄소를 줄이고 자체 에너지 생산하는 태양 판넬로 전부 다 이렇게 바꾸는 기술을 연구해서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눈여겨 좀 보고 있는데 옥상만 할 게 아니고 유리창과 벽면을 해가지고 총량적인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 이런 개념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종의 패시브 건물을 좀 더 앞서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건물에 들어와 있는 도시가스를 전부 다 차단하는 게 굉장히 좀 전 세계적인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자체, 건물 자체에서 또 가정집에서 도시가스가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일정 장소에서 그걸 전기로 바꿔가지고 전기를 공급하고 도시가스를 줄이는 쪽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력 그리드도 있고 뭐 그다음 미국의 그 전력 그리드 아까 말씀드렸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관, 식물원, 박물관 이런 데서 민간이 할 수 있는 모델링을 시범적으로 해서 그걸 이렇게 홍보해주고 가르쳐주고 뭐 그런 걸 지금 이제 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로 에너지 건물 관련돼 가지고는 ULA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뭔가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 최대 용적률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이 보험도 그렇고 이걸 갖다가 적용을 하면 바꿔보자. 뭐 그런 것도 지금 얘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근데 어떤 뭐 혜택 뭐 이런 거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개념으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유럽의 스마트 시티 사례를 보면은 거기 라이트 프로젝트, 등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잘 돼 있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샘플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급시키는 모델링 사업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증 사업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규모, 그 다음에 성격, 뭐 어떤 그 이 금융 관계, 그 다음에 어떤 그 이 모델을 어떻게 짰는지, 전문 업체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일지리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결국 어떻게 성공했더라. 그런 모델을 참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 플랫폼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LA나 유엔에서 강조하는 쪽에 하나는 도심 내 공원을 평지화시키지 말고 입체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동네에 야산을 만드는 어떤 건물형 공원까지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아주 오래된 건축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구조, 기능, 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단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왜 그 건물을 지었는지에 대한 기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보기에도 아름답다면 좋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즉 건축의 구성 요소에서도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에 앞서서 더 비중이 중요한 것은 실리적인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구조 기능 미라는 것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즉 건축에 있어서도 실리적인 내용을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관련된, 즉 건설에 관련된 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더 실리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로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의 행사 주제인 제로에너지 건축에 대해서 저는 홍보 측면의 내용과
그리고 공사비 가중 요인으로서의 두 가지 파트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홍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광고라는 단어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뭐 교과서적인 정의나 내용을 보더라도 홍보를 광고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제로 에너지 건축이 나오게 된 배경에 좀 더 큰 카테고리가 탄소 배출 감축이죠. 그런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탄소 배출 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이죠. 하지만 제로 에너지 건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이 됩니다. 에너지가 제로구나. 그리고 그러한 컨셉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적용이 되면 뭐 난방비, 냉방비가 덜 들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축의 홍보 포인트는 사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는 것에 맞춰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공공 건물과는 차이가 큰데, 자, 기본적으로 공공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공서, 그리고 뭐 정확히 공공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의 개념에서 출근하는 회사 건물을 생각하면은 맥락은 비슷합니다. 즉, 관공서나 내가 출근하는 회사에서 그 건물에서 관리비가 얼마나 줄었나, 이런 거 관심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는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강제하거나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즉 일반인들의 호응이죠. 일반인들의 선택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민간 건축물인데, 우리가 쉽게 예시를 들면 아파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아파트를 만드는데 이러한 기법이나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종전에는 난방비가 한 달에 10만 원이 나왔지만 이걸 선택하게 되면 난방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혹은 3분의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선례나 사례가 주어지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축에 대한 홍보 포인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공사비의 가중 요인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종전과 똑같은 공사비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면 이거 굳이 강제하지 않아도 다 사용이 됩니다. 일반화되는 거죠. 그런데 종전보다 성능은 좀 좋아지는데 공사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30%가 증가했는데 효율은 5%가 높아진다. 이러면 굳이 5% 효율 때문에 이 돈을 써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 대선 이전에도 그랬고 선거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 사회에 한 흐름이 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즉 정비사업, 즉 민간 정비조합이 본인들의 아파트를 짓는데 제로 에너지 건축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떠한 공법이나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이만큼의 사용상의 효과가 발생을 하지만 대신 공사비가 얼마가 더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을 제시를 했을 때 민간에서 얼마만큼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공사비의 가중 요인으로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민간 정비 주체만이 아니라 일반 분양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즉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기존의 인근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서 공급을 한다는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감수하고 인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책정되는 공사비에 얼마만큼 반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공론화되고 결국은 공사비에 반영이 되는 쪽으로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어떠한 인증 기준이나 의무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들 체감하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공사비는 오를 겁니다. 그
원인들은 간단합니다.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 즉 화폐 가치 하락이죠. 그리고 건설 투자의 증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서 건설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사 자재 등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공급망 교란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공사에 소요되는 전방위적인 자재와 관련 비용들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공사비의 증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자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작년까지 리터당 1,500원, 1,600원 하던 정육 가격이 지금 2,000원이 됐고,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종종 가던 수입 삼겹살을 파는 가게에서는 1인분에 8,500원 하던 것이 지금은 1,9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약 2년 동안에 30%가량의 가격 인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까지만 발생을 했고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물가는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비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제로 에너지 건축을 추구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사 원가의 가중 요인이 발생을 한다면 결과적인 비용을 우리가 어느 선까지 허용을 하고 실제 주택 가격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좀 더 공론화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미 정해진 시간을 거의 이제 10분 정도 좀 초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50 탄소 중립을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고 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아마 고립되고 아마 굉장히 또 많은 또 제재도 받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건 저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현재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이 건물 부분의 탄소 중립 목표가 가장 지키기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건물이 가장 많이 있고 또 민간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우리 토론자와 발제자분들이 말씀하신 여러 제약 요소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가성비가 잘 안 나오고 우리 마지막에 이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 대비 이 비용이 더 많이 들 때 과연 민간 영역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도 필요하고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또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고 연구개발도 필요하고 또 정책개발도 필요하고 어쨌든 오늘 그 아주경제에서 유치한 2020 부동산 입법 포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발제와 좋은 토론을 통해서 잘 내용을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 그리고 국회 그리고 민간기업 그리고 학계 또 연구계 시민사회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저희들이 제로 에너지 건축 시대를 조금이라도 좀 더 앞당겨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3,000 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이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약간 의무화 적용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제로하고는 약간 결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녹색에서 에너지 부분도 보긴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제로나 건축물 효율 등급을 받으면은 그 부분은 그냥 가름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평가 두 체계는 연계를 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 건축이 향후 이제 중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는 녹색 건축 인증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큰 여기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다 보니까 에너지 쪽에 인증 제도가 의무화로 가고 있고 녹색은 여전히 이제 옵션으로 이제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제 결국 비용 문제를 어떻게 시장에서
충분히 수용할 만큼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느냐가 이제 제일 관건인데요. 초창기에 저희도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고 자발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ESG나 이제 기업이 이제 뭐 아리백이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좀 주도를 해서 뭐 임차 시장이나 이렇게 해서 좀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주가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회수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급선무고 결국은 이제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엔드 유저가 결국 많은 부분을 좀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건설회사가 뭐 그 비용 증가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다른 쪽에 전가를 시킬 테니까 이제 그게 뭐 너무 급작스러워서 뭐 임팩트가 크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뭐 인센티브 방식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재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는 계속 저희들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걸 시장 방식으로 하든 재정을 투입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든 그 부분은 계속적인 숙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공사비로는 한 10% 정도 내에서 이제 증가되는 것 같고 뭐 사업지에 따라 다른데 뭐 서울처럼 이렇게 이제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비가 참여 포션이 크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로는 5% 이내 3%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 포션이 크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서 오히려 더 부담이 클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좀 성격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 뭐 좀 여러 가지 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다양한 의견 주시고 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너무 또 치열업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이 부분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빨리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